네, 안녕하세요. 젊은이를 위한 구독자님 마켓 리더님 덕분에 NTSX 13%까지 늘렸어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걸 한번 리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이제 블랙스톤에서 전망자로 이거 뭐 보신 분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매년마다 이거를 블랙스톤 전망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연초부터 굉장히 이렇게 텐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남 눈치 안 보고 나름의 볼드한 프레딕션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에서 되게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그 바이스 체어맨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올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이 사실은 벌써 지금 3개월도 안 됐지만, 상당 부분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되는 건 영어 자료긴 하지만,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전에 제가 라이브 해가지고 했던 거 그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면 좋으실 것 같고 먼저 이게 5번을 보면 뭐 10가지 전망이 있지만 다 말할 수는 없고 5번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랬죠. 그 당시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눌려있던 억제되어 있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이제 정상화 될 것이다 해가지고 가장 눌려 있었던 분야가 이제 하스피털러트 있잖아요. 관광, 호텔 관광 분야, 그 에어라인 스탁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섹터 중에서는 상당한 스트롱 퍼포머 중에 호텔과 에어라인 관련된 것이 좋을 것 같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일어나고 있죠. 뭐 심지어 크루즈까지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은 여전히 이제 계속 완화적일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목 그 성장률이 GDP가 거의 한 6% 이상까지 보고 있고 고용 실업률은 5%대로 떨어질 것 같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7번입니다. 7번 WTI 오일 가격 있잖아요. 연초에 벌써 블랙스톤이 얘기를 했었는데 흔히 말하는 정상화 경제 정상화 되면서 상당히 이제 산업적인 섹터에서 액티비티가 다시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WTI 가격이 배럴당 65불을 갈 것 같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오일 가격이 지금 벌써 뭐 65불 정도 이미 회복을 했죠. 에너지 스탁 가장 이제 베스트 퍼폼일 것 같다라고 했고 현재까지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8번 같은 부분이 이제 에쿼티 마켓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정한 섹터 기술주에 많이 그 편중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의 온기가 다른 섹터로 이제 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헬스케어나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전통 산업적인 전통 산업에 관한 섹터도 올라갈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금 가장 지금 이제 약간 좀 일부러 뭐 제가 뭐 이렇게 공포심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험이 없는 리스크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주식시장이 어쨌든 거의 20% 정도가 이제 퍼스트 하프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행한 거는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연말 정도 되면 후반기에 4,500까지 회복할 것이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뭐 시장이 지수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현재 홀딩하고 있는 주식에 따라서 뭐 고점 대비 뭐 많은 조정을 받은 주식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말대로 된다면 거의 뭐 3,000 레벨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전망이 있었다라는 걸 어쨌든 말씀드리고 그나마 다행한 거는 말에 한 4,500 정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당시 경기 민감주가 이제 퍼포먼스 잘할 것이라고 했고 스몰캡이 라지캡보다 잘할 것이다 그랬고 헤지펀드에서 롱숏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K-쉐입 리커버를 얘기했었고 그래서 K에서 위에 해당하는 레그는 기술주들이나 헬스케어였고 아래에 해당하는 레그는 이제 뭐 전통 산업에 관한 거였죠. 뭐 대면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롱숏 전략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언와인드 된다는 얘기니까 좋았던 것은 떨어지고 안 좋았던 건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 지금 벌써 발생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캐시우드하고 좀 비슷한 얘기 했는데 소스 오브 리퀴디티 거의 뭐 현금처럼 쉽게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일 것이다. 하지만 주식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레가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9번에 이제 제가 저번 방송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 국채 수익률 전망을 그 당시 2%로 봤고요. 일드 커브는 계속 스티픈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최우식 구독자님. 블랙스톤을 하우스들 중에 특별히 더 신뢰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요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초부에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물론 현존하는 그 가장 잘하는 프라이빗 에쿼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경기에 대한 진단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 그 각 산업별로 이제 그 CEO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는 공개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전망 자료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간에 전망 정리를 하자면 상당히 10가지 프로젝션 중에서 벌써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기름값의 WTI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됐고, 금리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가파른 속도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2% 정도를 보기 때문에 지금 한 뭐 150pp 좀 넘었죠.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점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만한 거는 첫 번째 상반기에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이 거의 20%까지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예, 섣불리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뭐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예. 매년 이래요, 매년. 그리고 이거를 뭐 제가 다 보여드리면 못하지만 여기서 백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것도 재밌었죠, 작년에. 트럼프가 이제 TV 채널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뭐 CEO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특히 푸틴이랑 인터뷰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좀 약간 이런 건 좀 황당해 보이긴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그 말씀드리자면 10년물하고 2년물 그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스티프닝 해줬죠. 10년물하고 2년물의 그 국제 수익률 차이도 보면 거의 지금 142 EBP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 봐야 사실 뭐 절반 정도 온 거잖아요. 200bp하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채권 쪽에서 상당히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쪽으로 아이볼이나 이런 쪽으로 좀 대피를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명목 국채 같은 경우가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리밸런싱을 하냐면, 정적 자산 배분 분량 중에서 사실 손실이 난 부분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뭐 명목 국채에 관한 거죠. 그나마 이제 미니시펄 본드 같은 경우 많이 선방을 했고, 근데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뭐 LQD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행한 거는 채권이 조정받은 게 주식이 조정받은 것보다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 역할을 못 해준 채권이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이런 상황이니까 아쉬운 대로 어쨌든 간에 딱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주식도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좀 얘기가 달랐겠죠. 채권은 조정받는데 주식은 계속 강세였다. 그러면 이제 리밸런싱하기 상당히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채권도 떨어졌지만 주식은 더 떨어졌으니까 명목 국채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좀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나가지고 평가 손익이 나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하시면서, 예,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이볼을 갖고 계셨으면 상대적으로 아이볼의 웨이팅은 채권 부문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 봤을 때는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바닥은 모르죠.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또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 뭐 리밸런싱을 원하시면 그런 걸 좀 눈여겨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송독자의 아이볼은 금리가 정점에 오를 때까지는 괜찮을까요? 저는 아까 보여드린 이 10년물, 2년물 국채 이 스프레드 보시면 그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정도 있잖아요. 여기 132bp.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고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69bp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200bp 이상은 거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뭐 충분히 뭐 들고 가셔도 제가 봤을 땐 나름의 역할을 상당히 해주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최현식 구독자님, 2%까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명목국채 비중을 좀 축소했습니다. 예. 근데 아마 또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또 지금 뭐 공유는 못해요. 비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리서치 쪽으로 나름 되게 스트롱한 쪽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 과거에 이제 명목국채가 그 계속 언더퍼포밍 했던 그런 해들이 있잖아요. 금리 사이클로 봤을 때. 그때를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언더퍼포밍 했던 한 해를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보통 이제 봄 정도까지 계속 이제 캐피털 로스가 나죠. 로스가 나고 이제 상반기까지 어떤 경우는 좀 늘어지면 이제 거의 상반기 말까지 계속 퍼포먼스가 안 좋다가 그 명목국채 같은 경우 말씀드린 거예요. 토탈 리턴으로. 그러다가 하반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뭐 이자도 받을 것이고 연말까지 그래서 이자로 인해서 좀 그 캐피탈 로스가 좀 상쇄되는 부분과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그 해마다 채권이 조정이 있을 때 해마다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 연준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리버싱 되면서 결국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이 이제 그 플랫해지는 그런 뭐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목국채가 상반기에는 좀 많이 캐피탈 로스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전을 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뭐 어쨌든 쿠폰도 나오고 어떤 연준에서의 어떤 액션 뭐 이런 것도 뭐 한번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부분이 좀 리버싱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진 않겠죠. 예.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헤지 펀드들하고도 이제 콜을 했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마크로라 그래가지고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테마를 시나리오를 자산 시장에서 어떤 거시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백테스팅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뭐 그런 펀드들이거든요. 그런 쪽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금리에 대한 전망은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블랙스톤이 얘기하는 거나 뭐 비슷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럼 지금의 주식시장이 그럼 완전히 뭐 작년 3월 같이 완전히 무너지는 뭐 그런 분위기냐 봤을 때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는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되는 그 시장 금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거기에 완전히 이제 지레 겁먹고 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일 것 같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보면 어쨌든 간에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도 어찌됐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연준이 지금 뭐 바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섹터적으로 봤을 때 그 그로스에 많이 이제 포트를 담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공포심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바벨 전략을 잘 활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가치주나 그리고 텔레콤 제가 홍콩텔레콤도 말씀드렸고 뭐 싱가포르 리츠도 말씀드렸고 자산주들 요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주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밸런스가 중요하고 지금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자료도 있어요. 여기 JP모건 자료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JP모건 이런 건 퍼블릭 자료예요. 그 JP모건 웹사이트 있거든요. 여기 JP모건 뭐 프라이뱅크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레터를 서브스크립션 하시면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서머리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 바이든이 뭐 이제 그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성인들이 다 이제 맞게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오펙 같은 데서 뭐 물량을 늘려줄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오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이 뭐 했던 얘기들 그런 걸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서머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 중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이제 지금 로테이션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들어가는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이 좀 지속될 여지는 아직 좀 남아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 S&P 에너지 섹터는 지금 33% 올랐고 금융주도 12%, 테크 섹터는 뭐 개별주들은 많이 빠졌겠지만 어쨌든 빅텍 같은 경우는 많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3%였고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심지어 크루즈도 많이 올랐고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 안 했는데 텐서프라이즈 중에서 또 재밌었던 부분이 달러에 대한 전망이었거든요. 그 달러가 다 약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미국이 다시 경기 회복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봤을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달러 약세에 대해서 좀 다시 경계하는 그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좀 찾지 못하고 있는데 JP 모건도 약간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고요. 어디 갔지?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달러도 지금 좀 세지고 있어서 이머징 그 커런시 관련된 것들과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리비짓 하는 게 저한테도 많이 리마인드가 되고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이 구독자님, 아이볼 ETF는 장기 투자용이 아닌 장단기 금리차 확대된 시기에만 투자하는 상품인가요? 뭐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뭐 택티컬하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이 사이클 보시면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리세션이 터지잖아요.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채권에 대한 뭐 대안 상품 보완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뭐 리스크도 헤징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85%가 팁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상대적으로 오버웨이트 하냐 뭐 그 언더웨이트 하냐 뭐 그런 거지 이거를 막 사타 팔았다 하는 뭐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상품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를 가지고 뭐 백테스팅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채권 중에서는 뭐 제일 포지셔닝이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팁스만 갖고 계셨으면은 또 이제 듀레이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방어적인 역할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볼 같은 경우 그뭐 장단기 금리차가 그럼 예를 들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얘가 막 손해가 나냐? 뭐 그렇진 않겠죠. 왜냐면 이제 또 팁스 부분에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볼 올해 같은 경우 성과 좋긴 하지만 볼게요. 생각난 김에 아이볼 같은 경우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매일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한별 정도 봤을 때 그죠? 지금 연초부터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한때는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빠진 이유가 왜냐면 얘도 무적은 아니죠. 그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지금 156 뭐 130 아까 얼마였죠? 잠깐만요. 142bp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뭐 배당도 주긴 했지만 근데 그 이야기인즉슨 얘도 지금 뭐 팁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 100% 자유롭지는 않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셔서 뭐 이게 만약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에 베팅하는 콜옵션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막 사다 팔았다 해야 되는 전략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팁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상당히 분산된 전략이기 때문에 좀 나름 이 상품을 출시할 때 그 비중에 대해서도 많은 그 백테스팅도 하고 막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수수료가 좀 비싸요.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고요. 근데 뭐 장애 옵션은 사실 이렇게 구현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최혜수 구독자님, 저도 일시적 조정 이후에는 주식시장은 다시 오를 것 같은데 추가 진입 포지션을 잡기 어렵네요. 그 부분은 뭐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블랙스톤의 전망을 신뢰하신다, 100%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시나리오는 좀 개인적으로 뭐 블랙스톤 전망 10개를 했을 때 그게 다 맞진 않거든요.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 예전에 2020년 전망도 보면은 뭐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올해 개인적으로 좀 틀렸으면 생각하는 전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이에요. 8번. 에쿼티 마켓이 이렇게 온기가 다른 섹터로 퍼질 텐데, 중요한 건 이제 퍼스트 F에서 거의 20% 가까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얘 좀 S&P 기준으로 보니까 좀 차트를 보면 볼게요. 작년 연말에 연말에 끝난 게 3,756에 끝났거든요. S&P가. 그럼 거기서 20%면 얼마냐면, 잠깐만, 20%면 거의 3,00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랙스톤의 전망을 100% 신뢰하신다, 그러면 3,000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그건 좀 오바다 생각하시면 나름 그 안에서 컴프로마이즈를 하셔야죠. 뭐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3,500까지는 될 것 같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격 기준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뭐 상반기에 어쨌든 간에 조정이 끝날 것 같다 생각하시면 이제 아직 3월 남았죠. 특히 올해가 이번 달 같은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4월, 5월, 6월이니까 3, 4, 5, 6 4개월 나눠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이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의 시각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차티스트는 아니고 단기 전망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재밌는 상황은 어쨌든 간에 좀 지지를 받고 금요일날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바라는 흐름은 개인적인 바람,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되거든요. 2019년 고점하고 이렇게 이어보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12월 달에, 올해 1, 2월 달도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반등을 줘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고점을 높이면서 현재까지 우상향하고 있고 저점도 높여가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꺾여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뭐 좋은데, 이게 확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차트를 가지고 사실 뭐 타이밍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블랙스톤의 전망과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셨을 때 블랙스톤 전망은 뭐 거의 3천이죠. 그럼 지금 대비 얼마가 빠져야 되냐면, 와, 올해 올랐으니까 아직 22% 가까이거든요.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항상 상반기에는 특별히 이제 좀 유념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모든 현금을 다 투자하시는 건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가 또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거는. 위버 구독자님, 저는 이번 주에 적립식으로 사는 날이라 RPL 사고 처음으로 아이볼 샀는데 두 개 같이 7대3으로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비율은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포트폴리오가 어떠신지 잘 모르니까. 아이볼은 지금 같은 경우까지는 상당히 퍼포먼을 잘했기 때문에, 아이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2%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열어두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사시자마자 갑자기 뭐 모르죠.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그 10년물 국채가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연준에서 뭐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또 그런 소문이 나오면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명목 국채가 올라가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뭐 어쨌든 RPR에 명목 국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뭐 기간이 짧긴 하지만 최근에 특히 조정장이 있었을 때 아이볼의 움직임과 RPL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10년물 국채에 대한 나름의 센시티비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나름 어느 정도를 하셔야 좋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효식 구독자님,
작년 말에 라이브에서 엑셀이 말씀해 주실 때 귀담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워낙 이제 오일 섹터에 대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베어리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작년에 그 커머너티에 대해서요. 익스트림 베어리시 했던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항상 그 센티먼트 따라가게 되면 역방향을 탈 수가 있고 오히려 가장 좋은 그 시점에서 반대되는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상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어떤 투자 방법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 자료가 이제 한 12월 말 이때 정도 나왔으니까 12월 말 뭐 1월 초라고 볼게요. 그래도 뭐 와 그때 이후로도 뭐 28%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항상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 팔아야 된다고 할 때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가긴 하지만 그때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기술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또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행들 자료도 봐도 기술주가 뭐 그동안 오버밸류 된 거는 많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모든 어떤 기업에서 일하는 뭐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일하는 삶의 패턴들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장기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엄청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쓰라리긴 한데 도큐사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에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볼게요. 이게 지금 뭐 최근에 고점 대비는 거의 30%까지 빠졌다가 25%까지 이제 축소하면서 빠진 건데, 근데 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희 회사에서도 쓰거든요. 이거 도큐사인. 요즘 보면은 비대면으로 모든 계약서 같은 걸 뭐 텀시시라든지 심지어 뭐 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일시적인 어떤 트렌드냐, 이 전염병이 끝났다고 해서 이 트렌드를 리버싱 할 거냐, 저는 그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저는 굉장히 또 좋은 트레이딩이자 뭐 장기로 봤을 때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저는 뭐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비중이 많으시면 좀 이제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공포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동백 섬콩이 구독자님, 은퇴 앞둔 상황이라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찾던 중에 마켓 리더는 영상을 보고 이번 조정장 전에 성장주 모두 정리하고 에너지, 텔레콤, 금융제약, 아이볼, 회사채 등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잘 방어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같은 영상을 보시더라도 어떻게 앵글을 잡고 보시냐에 따라서 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이제 요즘은 6823이죠. 6823 배당 잘 주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어 투데이 볼게요. 이어 투데이 뭐 배당 받으려고 샀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이죠. 투자가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배당 받으려고 산 주식이 지금 거의 캐피탈 게인만 8% 났잖아요. 근데 얘가 배당도 잘 주잖아요. 지금 올라간 가격 대비 그래도 6.5% 정도 나오잖아요. 보시면 배당도 뭐 줄어들지 않았어요. 2020년 뭐 대비 오히려 배당이 소폭 늘어났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캐피탈 게인도 낮고 배당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뭐 마음 편하죠. 찬이 구독자님, LQD ETF 같은 회사채 ETF 투자하는 것의 이점이 무엇일까요? 국채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채 일부 추가함으로써 기대 수익률 높이기 위함이라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변동성이죠. 변동성이고 채권 안에서의 분산 투자 효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채 수익률은 거의 뭐 일드가 거의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낮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서 특별히 이제 막아줬잖아요. 회사채들을 베일아웃 해줬기 때문에 조정도 너무 많이 받았었고 그 당시에 뭐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다르게 움직였고 국채가 올라갈 때 오히려 회사채는 거의 주식만큼 빠졌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NQD 투자할 때 상당히 이제 기회였죠. 근데 뭐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싸져 가지고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뭐 크게 매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그 미니시폴 본드를 넣었던 이유가 VTAB를 LQD를 분산하려고 넣은 거거든요. 왜냐면 LQD는 스프레드가 거의 다 줄어들었는데 미니시폴 본드 같은 경우는 아직 같은 퀄러티로 봤을 때 좀 타이트네이징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다 안 좋죠. 어쨌든 그래도 뭐 배당이 나오니까 캐피탈이 좀 로스가 난 부분을 어쨌든 배당을 받으면서 토탈 리턴 개념을 봤을 때는 좀 상쇄가는 뭐 이미 뭐 데미지는 입었으니까 지금 뭐 150bp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2%까지 간다고 해도 이제 사실은 뭐 연초에 거의 뭐 10년 차트 한번 볼게요. 연초에 작년 연말에가 0.9%대였잖아요. 0.9%대였는데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거의 76bp가 지금 이미 벌써 2%까지를 본다고 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반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2%까지 간다고 하면 9% 0.9%대부터 봤을 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110pp 중에 76pp 반영이 된 거잖아요. 상당히 지금 뭐 거의 절반 이상 반영이 된 거니까 남은 부분이 이제 거의 한 44bp죠. 요게 이제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게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양새보다는 정말 이게 만약에 이 속도로 급등을 하면 그때는 연준이 아마 액션을 취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속도로 급등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연말까지 완만하게 지금 이론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거의 글쎄요 한 44bp니까 한 9개월 남았다 9개월 10개월 정도 잡으면 글쎄 한 달에 한 4에서 5bp 정도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하면 제일 좋겠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워낙 이제 작년 3월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급하게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요 사이에서부터 지금 수준부터가 좀 약간 기술적으로 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요. 좀 이때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개인적인 바람이고 참고만 하시고요. GBR 90 구독자님 월가가 연준에게 YCC 압박을 주기 위해 하락시킨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뭐 단기 금리야 뭐 정책 금리인 거고,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선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더 돈을 좀 확실한 제스처를 보여서 푸는 방향으로 보여달라. 그 포지션 잡아놓고. 근데 뭐 월가라는 것도 사실은 뭉뚱그려서 하나의 집단으로 단일 호모지니어스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포지션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도 뭐 반대되는 베팅하는 세력들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건 뭐 하나의 오피니언 정도로만 뭐 생각을 합니다. 위버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GBR 구독자님 기관들이 채권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서서 금리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것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 아무래도 보이니까 굳이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그거를 뭐 꼭 필요한 비중이 아닌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맥센스하지 않죠. 예. 최혜지 구독자님, 결국 섹터는 돌고 돈다는 걸 최근에 느껴요. 작년에는 기술주만 막 얘기하다가 지금 원자재랑 경기 민감주 얘기뿐이네요. 이게 결국에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가성비를 보는 거니까 매년 이제 헤지펀드나 모든 펀드 매니저들은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남의 돈 받아서 운용한 쪽에서는 어쨌든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내려면 이미 작년에 성과가 많이 난 자산에서 더 업사이드를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회복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업사이드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훨씬 높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아마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항상 그 컨트레리언, 그러니까 남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갖는 게 뭐 저는 상당히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RK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상징적인데 작년에 워낙 올랐으니까. 근데 뭐 연초에도 막 급등을 하면서 이게 또 증폭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라이브 방송 때도 워낙 추종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ARK가 사는 주식이 오르는 건 좋지만 역방향 타면 사실은 증폭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지금 뭐 고점 대비 거의 33% 찍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올해 뭐 올라간 거를 뭐 반납하고 내려갔죠. 근데 뭐 ARK도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분산된 포트폴리오 갖고 있었을 텐데 아마 예전에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뭐 넌코어가 있고 코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조정장을 만나면 넌코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팔고 코어에 더 집중한다 했으니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모니터링을 필요가 있죠. 어떤 걸 팔고 그 안에서 어떤 걸 더 살려고 하는지.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대형주 같은 경우 약간 캐시 역할을 해주는 중국의 텐센트에 해당하는 뭐 그런 거 팔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컨빅션 있는 기업들 좀 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헤드라인 뉴스에 너무 이렇게 띄워주면 그때가 보통 안 좋더라고요. 그 반대로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는 유동원 그 본부장님을 상당히 리스펙트 하는데 왜 리스펙트 하냐면 일단 이분은 본인만의 그 뷰가 있으시고 나름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좀 뭐 100%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캐시우드도 그렇고. 근데 그게 단기간으로 봤을 때 그 본인 생각하는 뷰가 리얼라이즈 안 되는 구간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반도체를 막 엄청 밀고 계셨는데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 악플러들이 막 생기죠. 안티하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뭐 그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떤 시장의 뷰가 다르다고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욕하는 그런 건 사실 안 좋은 습관인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막 자기 자료를 막 공개를 하시는데 근데 과거에 그분을 보면은 그분이 욕먹을 때 이렇게 욕먹을 때 보면 그때가 좀 약간의 병곡이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뭐 모르겠어요. 지금 바닥인지 모르지만 예, 이런 분들이 욕먹을 때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 생각하면 뭐 흔히 말하는 분할 적립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죠. 어떤 휴먼 인디케이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뒷다리 호랑이 구독자 안녕하세요. 첫 번째, 거래량이 적은 ETF 매수 시에 괴리율을 유의하며 매수해야 할까요? 올웨더를 직접 운영하다가 베타포트에 집중하는 귀찮아져서 아이볼, RPR, 스완, PHD 매수하려고 합니다. 예, 그 예전에 제가 뭐 라이브 때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ETF들이 뭐 직접 컨택을 저는 했었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authorized dealer라고 하죠. 그 마켓 메이킹 해주는 브로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데일리 NAV 가격으로 매수를 해달라 하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관들 위주로는 그렇게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투자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연락했을 때 스완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나마 호가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비드가 있고 에스크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서 NAV 이런 것들이 공시가 혹시 되면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지정가 주문을 하시면 제일 낫고 RPR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금액이 한 50만 불 이상 US 달러 그러면 이제 직접 데일리 NAV로 뭐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마켓 메이커들이.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으면 그냥 이제 비드하고 에스크 중간에 미드 가격으로 넣으신 다음에 뭐 NAV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드 가격으로 하셔가지고 일단 지정가 주문하셔서 거래가 되면 뭐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 이런 거래량이 작은 ETF는 가능하면 장 초반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안에서는 거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그냥 움직임에 따라 수급에 따라 누가 갑자기 모르고 막 마켓 주문을 막 넣어버리면 그냥 확 떠가지고 거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한국 증권사에서는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통 많이 쓰는 게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하고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많이 쓰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게 되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는 그야말로 그냥 예를 들면 그날의 전체 트레이딩 아워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계속 주문이 들어가는 게 있고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는 그냥 볼륨에 따라서 체결되는 평균가가 있잖아요.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걸 추정해서 하는 거고. 근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증권사나 뭐 본인이 쓰고 계시는 증권사에서 이걸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택함리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ISWN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뷰 바뀌신 게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선진국 주식의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지 않아 콜옵션 전략이 불안한 게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다이버시피케이션 생각하면 수완과 섞어야 할 것 같고 그거는 제가 그때 언급해 드릴 때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아직 그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 ISWN 같은 경우는 그때 앰플리파이에서 만든 거고 미국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아니라 이머징 주식에 대한 콜옵션과 그리고 나머지 미국채에 대한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막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검증을 좀 해야 되는 전략인 것 같고요. 과거에 백테스팅 했던 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이머징 같은 경우가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 이제 또 언더퍼포밍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우리나라 삼성전자 사고 원화로 미국채 사고 이런 거를 했을 경우랑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 정확히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아직 확실하게 검증된 전략은 아닙니다.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죠? 성과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있나요? 지금 좀 볼게요. ISW인가 이거였죠. US 트레저리고 이제 MSCI 최근에 ISWN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출시한 다음에부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타이밍 출시 시점이 4에서 5% 정도, 4% 정도 조정받았네요. 근데 스완은 얼마나 됐죠? 스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것도 뭐 한 4%. 별 차이가 없네요. 주식적인 어떤 뭐 결국 명목부채 때문에 이게 둘 다 얻어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가 자산 배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끼실 수 있는 시기죠. 뭐 채권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근데 이거는 이제 타임 스팬을 짧게 봤을 경우고 어쨌든 뭐 길게 봐야죠. 길게 봤을 경우에는 이게 과연 얼마나 이렇게 지속이 될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시 코릴레이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뒷다리 호랑이 구독자님, 아이볼은 채권에 집중되어 있어 단일로 가져가면 베타 포트폴리오 보기는 어렵겠죠. 모든 전략이든지 그냥
단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건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아이보를 말씀드렸을 때도 애초부터 제가 무슨 미국채, 명목국채를 대체한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보완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위안화 국채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좋았죠. 근데 이게 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좋고 현재까지는 좋고 또 하반기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올해와 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어떤 그 타이밍 그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호호호호 구독자님,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으로 제약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혹시 뭐 염두에 두는 제약회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뭐 헬스케어 관한 업종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기업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뭐 거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뭐 어쨌든 고령화 사회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약값에 대한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한 기업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분산된 뭐 ETF 뭐 이런 거를 차라리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중국 고령화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큐어 ETF 말씀드렸죠. 이것도 같은 경우도 연초에 성과가 많이 나다가 지금 뭐 얘도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연초에 이렇게 쭉 올라갔었죠. 거의 뭐 22%까지 올라가다가 고점 대비 결국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큐어를 예를 들면 좀 장기로 투자하고 싶으셨던 분은 올해 바로 투자 못했다가 부담스러워서 기다렸다 그러면 이제 요럴 때 이제 오히려 투자하기 좋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길게 보시면 저는 뭐 항상 기회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항상 현금을 계좌를 좀 나눠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주니까 기존에 이제 짜놨던 포트폴리오 말고 롱텀으로 봤을 때 이제 현금 부분에 대해서 좀 리저브를 해놨던 것들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씩 이제 분할매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현금이 있으시면 상당히 이런 시기에 버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모든 자산이 하락할 때가 어쩌면 이제 그런 거죠. 작년 말에 올해를 겨냥해서 만든 뭐 전략이 있다, 포트폴리오가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연초에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흐름으로 가서 좀 뭔가 당한 느낌이다. 예를 들면 명목부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손해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자산이 어떻게 보면 하락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스위칭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하락은 이미 과거 일인 거고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결국은 반등을 할 텐데 뭐 금요일을 시점으로 뭐 다음 주에 쭉 갑자기 막 뭐 저번처럼 뭐 V자 반등 할 수도 있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럴 경우에 가장 탄력성 있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포트폴리오 전체 균형이 깨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주셔가지고 오히려 리밸런싱하는 계기로 삼으셔도 되고 만약에 현금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눈여겨보셨던 그런 어떤 제가 뭐 큐어도 말씀드렸고 EMQQ도 말씀드렸잖아요. EMQQ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볼게요.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28%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 반납하고 20% 떠주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머징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하시면 EMQQ도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EMQQ 이런 건 뭐 분할매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만약에 미처 못 담아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바라봤다면 볼까요? 뭐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JD.com, 핀도도, 네스펄스는 뭐 사실 텐센트랑 비슷한 거고 바이두 뭐 많잖아요.
이런 짱짱한 기업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 액티브하게 또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리밸런싱도 해주고, 예. 회복하면 이런 것들은 뭐 시장 따라서 반드시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주식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같이 떨어졌을 때 갈아타는 것도 좋죠. 찬이 구독자님, 원달러 환율과 주식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미국채 금리,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한번 그 코릴레이션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차트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요 시점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요거 있잖아요. 그 10년하고 2년물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요렇게 막 색깔 칠해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리세션이거든요. 굉장히 롱텀한 차트예요. 이거 보면은 요럴 때 이제 크게 주식이 조정을 받았던 시점이니까 그때 시점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뭐 주식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차트를 다 그려보아서 보는 건데 요거는 한번 데이터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민석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뒷다리 호랑이 구독자님 키움증권에 T웹 V앱 매수 기능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그럼 그냥 그거 쓰세요. 예. 좀 보통 V앱도 많이 쓰고 T웹도 많이 쓰는데 그거 쓰시면 상당히 이제 그런 뭐 괴리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하실 수 있죠. 예. 그냥 어차피 뭐 그날 거래되는 그 가격을 에버리지 하는 거니까. 찬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차트에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 수 있는 도구가 편리해 보이는데 이런 도구가 있는 무료 사이트가 있을까요? 글쎄요.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워낙 특히 이제 주식 관한 그 외국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지금 쓰고 계신 증권사 그런 것도 되지 않나요? 한국증권사도 충분히 이런 거는 HTS인가 뭐 그런 거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랙티브 브로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해외 주식 거래하는. 근데 모바일로 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간에 대부분 블룸버그만 사용해가지고 스탁 차트 뭐 그런 웹사이트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뭐 어느 순간 되면은 장기 데이터 보려고 하면 돈을 내라고 하니까 뭐전 특정 사이트를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웬만한 뭐 기능은 되거든요. 근데 뭐 고점 대비 이렇게 자동으로 얼마나 빠졌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웬만한 뭐 여기 이런 지표들, 보조 차트들 이런 건 다 됩니다. 다양하게. 뭐 데일리 차트도 볼 수 있고 위클리 차트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HTS 있습니다. 예, 택합리 구독자님, 예, HTS에 있다고 합니다. 위버 구독자님, 보통 개별주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알트코인 투자로 현재 수익 중인데 10% 오를 때마다 매도하고 있긴 한데 자꾸 오르니까 좀 참았다 팔아야 하나 싶네요. 그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길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안 파는 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코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 잘 모르겠고 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펀더멘탈 이런 거보다는 그냥 차트? 예, 차트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저는 모든 자산에 관해서 글쎄요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사실 어려우니까 근데 좀 오버 슈팅 되는 구간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벗어나 있다 싶으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보조 지표 저는 이치모쿠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도 쓰고 뭐 피보나치 요즘에 이 XLE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 들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고민이 되시겠죠.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계속 들고 가야 되나? 그럼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저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평행 이동을 해요. 그죠? 그럼 요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급락장에서 108% 오르고 다시 거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구간 되돌림이 있었죠. 이때 그냥 장기 홀더 하신 분들은 다시 이거 다 토해내고 이제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기계적으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욕심 안 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널을 나눠가지고 이때 이제 요걸 한 중간 지점으로 보고 이건 과도한 하락이다, 이건 과도한 상승이다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 기준점을 잡는 거죠. 과거 궤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뭐 데일리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롱텀으로 보실 수도 있고 롱텀 보면 또 완전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딩 그 홀딩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단기 매도 매매 시점으로 보실 수도 있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글쎄요, 뭐 이렇게 뭐 모든 자산에 저는 다 적용을 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뭐 주식 자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지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것도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발자. 무릎은 요 정도 되겠죠. 어깨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어깨가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그럼 요즘에 55? 예.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노상민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 디플레이션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디플레이션 걱정을 지금 해야 할까요? 채권을 산다거나 하는. 그니까요. 이게 근데 요거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반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헤지펀드가 되든 뭐 어디가 되든 이미 세팅이 끝난 것 같아요. 요 그 로테이션 트레이딩으로 한번 크게 수익률을 한번 벌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엑셀이 뭐 좋게 생각하고 했지만 이런 업사이드로 봤을 때 이게 혹시라도 이제 또 되돌림이 생기면 치고 다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그 흔히 말하는 로테이션이 막 진행되고 있는 섹터에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정받는 것들을 상반기에는 좀 분할 매수를 하고 하반기 정도 되면 또 약간 이런 것들이 리버싱 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상반기일 수도 있고 하반기에 대해서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노상민 구독자님 같은 경우도 채권을 대해서 좀 굉장히 또 공포심에 질려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그 리서치 회사에 보면 오히려 상반기에는 토탈 리턴이 안 좋다가 명목국채 얘기 말씀드리자면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회복되면서 이제 결국 이어엔드로 봤을 때는 토탈 리턴이 거의 뭐 플랫하게 끝나는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궤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인즉슨 이제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연준에 대한 어떤 뭐 금리에 대한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당연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뉴스 따라서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어떤 변수가 될 만한 게 뭘까 그런 시나리오도 항상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결국 돌아가는 얘기는 자산 배분도 뭐 올해는 뭐 상반기엔 채권이 좋다 뭐 아니면 주식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거의 뭐 한 주식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 타이밍 잡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같은 경우 명목 구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원래 생각하는 전략이 리스크 패러티다 그러면 거기 맞게 그걸 리밸런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산 배분을 했다는 얘기는 매뉴얼대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매뉴얼을 자꾸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미 매뉴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괜찮은 매뉴얼을 골랐으면 그 매뉴얼에 맞춰서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누구죠? 그 리네상스 테크놀로지 그 사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수학적 모델이 있으면 자기는 그 모델에 거의 뭐 노예처럼 기계적으로 따라갈 뿐이다 뭐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버 구독자님 보조 지표 간단히 알려줄 수 있을까요? 뭐 저도 다 모든 보조 지표를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치모쿠 말씀드릴게요. 이치모쿠 그게 이제 일목균형표거든요. 이동평균선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동평균선은 워낙 이 들쭉날쭉이고 신뢰도가 좀 상당히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뭐 무슨 이평선을 깨면 팔고 뭐 손절하고 뭐 아니면 뭐 회복이 되면 또 사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샀다 팔았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이치모쿠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동평균선 같은 개념이 있긴 있어요. 이게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후행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왔죠. 레그라고 그러고 그 선행선 지편 두 개가 있어요. 원이 있고 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름처럼 생겼다 해서 구름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름 위에 있으면 이제 상승 추세인 거죠.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목균형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막 기겁을 하실 텐데 너무 쉽게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시킨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죠. 전환선, 컨버전선이 있고 베이스가 이렇게 기준선이 있거든요.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이평선이나 약간 중기 이평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S&P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 추세가 계속 있었던 거는 어쨌든 이 노란선은 지금까지 안 깨고 있죠. 그리고 이 전환선은 그 보라색 선은 깰 때가 있어요. 깰 때가 있지만 결국 다시 위로 올라오죠. 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 기준으로 삼으실 수도 있고 그럼 조정의 가능성 어디까지 열어두냐?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언제죠? 작년 4월 요거 회복하고 나서 이게 빠질 때는 굉장히 이제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건데 잘 안 깨거든요. 그 전해를 봐도 전해를 봐도 2018년대 급락장일 때 그때 일부 깼지만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위에서 웬만하면 이 위에서 계속 형성이 됐죠.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지만 근데 작년에 이렇게 빠지고 4월에 회복하고 나서 전환선 기준으로 계속 하다가 그때부터는 깬 적이 없죠. 조정을 받더라도 노란선 안 깼으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요 정도를 기준 잡아볼 수도 있겠죠. 이 상방 추세가 훼손이 안 된다 싶으면 이 안에서만 조정받지 않을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벌써 이 노란색을 건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S&P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세게 조정을 받은 거니까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희한하죠. 이거 딱 건드리니까 바로 딱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요런 정도? 근데 요거는 관심 있으시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관련된 책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이 구독자님, 패시브 펀드 자금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패시브 펀드가 액티브 펀드의 성과를 압도했기 때문인 걸까요? 패시브 투자자가 점점 많아진다면 액티브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요 디베이팅이 굉장히 몇 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이 됐고요. 요게 퍼펙트 이기잼플이 저는 아크 ET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런즈에 이번에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금융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을 이제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이 캐시 우드가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과거에 어떤 경험을 쌓았고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보니까 뭐 아크라는 이름 자체가 뭐 방주잖아요. 그게 이름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이분이 뭐 카톨릭 신자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이제 따온 거라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과거에 이제 일했던 회사들에서 질린 게 그게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벤치마크, 벤치마크를 너무 의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있었던 거죠.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하고도 좀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 이후에 이제 완전 사람들이 이제 액티브 펀드에서 질려가지고 다 패시브 펀드로 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비효율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 예를 들자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를 추정한다 그러면 사실 펀드 매니저들이 못 담죠. 뭐 인덱스 편입 안 됐었으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밀레니얼들을 엄청 많이 뽑아놨는데 그 흔히 말하는 월가 출신들, 애널리스트, 섹터 애널리스트 출신들은 바이어스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냥 산업 분석 하면서 이제 인덱스를 무시하자.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변동성이 심하다 하더라도 결국 우상향하고 좋은 투자 결과가 있으면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이분이. 네. 좀 길어요. 긴데 나름 여기 대해서 상당히 그 심층적으로 이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부모님이 뭐 레이다인가 뭐 레이다 그런 뭐 관측하는 뭐 그런 분이었고 뭐 무슨 회사에서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멘토를 만났고 뭐 그런 부분도 다 길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약간 거기 트렌드, 찬이 부장이 말씀하신 트렌드를 역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패시브 펀드로 인한 만들어진 그 비효율성의 반기를 든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 필반이라 그러죠. 항상 어떤 만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동이 일어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택함리 구독자님, 미국 장기채 이자 수익이 낮고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코어 전략에서 채권 비중을 다양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MRC님께서는 혹시 다른 픽스드 인컴 중에 주목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미국 단기채, 중국 국채, 뮤니본드, 회사채 리츠 등입니다. 이에 추천할 만한 미국의 ETF가 있는지요? 그냥 이거를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예, 나눠서 하셔도 되고, 그냥 그게 뭐, 나누는 것도 귀찮다. 그냥 한 방에 뭐,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잡채. 예, 모기 채권 막 이런 거 다 써가지고, 풀링한.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죠. 모닝스타에서 어쨌든 4개 받았고, 이거 BND인가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뭐, 그냥 맞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제, 그 US 가버먼트 본드 37%, 에이전시 MBS,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 채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 non 에이전트 MBS, 하이드 크레딧, 이머징 마켓 크레딧, 에셋 백드 시큐리티, 커머셜 모기지, 뱅크론 뭐 다 있죠. 예. 듀레이션도 뭐 다양하게 있고요. 이런 거 뭐 페니메이, 뭐 모기 채권 이런 거 어떻게 개인이 알아서 거래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잡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하셔도 되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이 뭐 샀다 팔았다는 전략보다는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미국 명목국채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사고 거기 보완할 만한 아이볼 ETF나 아니면 뭐 그때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영상으로 만들었죠. 영상으로도 만들어요. CNYB 블랙락에서 만들었던 그거를 다시 영상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싱가포르에 상장된 거는 CYB SP. 예. CNYB 요거는 이제 그 가버먼트 본드와 이제 폴리시 뱅크죠. 그러니까 정책 금융기관 이런 거의 뭐 쿼지 소버린이라고 하죠. 그 차이나 디벨롭먼트 뱅크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위안화로 된 채권을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아이볼, 위안화 국채, ETF, CYB, SP
요거는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고요. 요거는 100%입니다. 중국 국채가 올해 수익률 뭐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C본인가 중국 회사채도 하고 싶으시면 위안으로 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인컴을 찾으신다. 예전에 영상도 만들었는데 AHYG 이것도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SP니까. 요거는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아시아 하이힐드. 올해 같은 경우 아시아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시아 하이힐드는 듀레이션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아시아 하이힐드 같은 경우가 회사채를 길게 발행하고 싶어도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죠, 뭐 중국 카이자, 중국 그 뭐죠? 프로퍼티 본드거든요. 이런 건 개별 회사채를 겁나서 투자 못하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미국의 아니야 유럽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AT1 코코본드 후순위채죠. 후순위채 그런 거를 만들어낸 AT1 제가 아까 뭐 후순위채 얘기하다가 통신이 좀 장애가 생겨가지고 아까 GSIB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채권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ETF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FIXD 그리고 뭐 ivol 그리고 CMYB 더 욕심이 나시면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후순위채를 투자할 수 있는 AT1 런던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던 그거는 그런 것까지 하시면 사실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뭐 그 C본도 말씀드렸고요. 웬만한 뭐 에셋은 그냥 상장된 ETF로만 해도 다 커버가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질문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찬이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금이 부진한 주 원인이 비트코인에 있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비트코인 영향이 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 금리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뭐 과정에서 경기 회복이죠. 한마디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금의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뭐 금 투자하는 수요가 100% 비트코인으로 가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건 있죠. 금에 투자된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만이라도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도 이제 콜을 하나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레가드 굉장히 소외받았던 언더퍼포밍했던 에너지 섹터니 뭐 이런 쪽에서 탄력성 있게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잖아요. 항공, 크루즈 이런 것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애플이든 뭐 아마존이든 흔히 말하는 빅테크죠. 빅테크에서 이제 상당히 작년 부분에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만 돈이 빠져나와서 소외됐던 섹터에 자금이 유입이 돼도 워낙 이제 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임팩트는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금에 들어갔던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제도권의 자금이 조금만 움직여도 뭐 블랙락에서도 뭐 이제 약간 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만 생겨도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AT1 채권은 나중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 있는 그 투자자분들이
해외 채권은 언제나 이렇게 좀 그 뭐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하나 샘플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HSBC 뭐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예, 요게 이제 하나의 이기잼플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HSBC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이거든요. 이 퍼페추얼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4%짜리고요. 가격이 지금 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콜데이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행한 주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이백 할 수 있는 그런 콜옵션을 갖고 있는 채권이고요. 그래서 이제 10년물인데 발행하고 이제 10년 후에 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9일 날 콜을 할 수 있는데 100에 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기 자본의 어느 일정 비중을 만큼 이제 NPL이 증가해가지고 막 까먹지 않는 한 2026년 3월 9일까지 콜할 때까지 이제 이자 포함해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매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연수익 연으로 한 4%인 거죠. 괜찮죠. 이게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져가지고 이 가격 주는 거거든요. 예전에 발행한 채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바클레이즈 많이 아실 테니까 바클레이즈 7.875였나? 예, 이게 바클레이즈에서 발행한 후순위채였거든요. 이 채권인데 장난 아니죠. 작년에 급락할 때 이때 완전 기회였죠. 33% 급락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때 뭐 후순위채는 참고로 배당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스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이라기보다 이제 이자를 스킵할 수 있어요. 은행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자를 스킵하면 그거를 나중에 소급을 안 해줍니다. 이 채권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은행들이 뭐 HSBC가 은행 주식의 배당도 안 준다고 하니까 지레 겁먹고 이제 후순위채도 배당 안 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 다른 거죠. 후순위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 안 주면 이제 상당히 캐피탈 마켓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고 채권자 입장을 봤을 때는 은행에서 배당을 줄이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죠. 예, 잉여 현금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마켓이 패닉해가지고 이제 생각 못했는데 이 정도 가격에 아마 그 채권을 매입을 했으면 바클레이 7.87로 볼게요. 아까 그 급락했을 때 요때 72였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72로 계산을 하면 여기 이제 수익이 리프레시가 되는데 이게 43%예요. 그러니까 그때 채권을 사신 분들은 2020년 콜이거든요. 22년. 그때까지 보유해서 만약에 2022년에 이거를 100에 상환을 해준다. 그러면 토탈 수익이 43%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개별 채권을 거래하실 수 있으면 상당히 이제 좋은데 주식 이상의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뭔데 이런 건 확정이잖아요. 망하지 않으면 100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이제 기본 단위가 20만 불입니다. US 달러 20만 불. 예, 그런 게 좀 단점이고 한국에서 이거를 증권사 통해서 거래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김민재 구독자는 이번 하락기에 국채가 없는 PHDG가 RPAR 수완보다 덜 떨어지더군요. 나중에 버블이 터진 하락기에 빅스와 조합되어진 PHDG 단독 혹은 그때쯤 높아진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익이 나는 수완과의 조합이 어떤가요? 그게 이제 PHDG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정말 극심해질 경우에는 아마 빅스 퓨처에 대한 익스포저를 거의 40% 정도로 올리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도 섞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한번 볼까요? 작년 급락장 같은 경우에
지금 컴퓨터가 좀 렉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가격의 그 흐름을 보면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변동성 지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확대를 해보면 물론 이제 캔들이라서 이게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치솟았죠.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냐면 이게 변동성 때문에 위클리라서 그렇구나 또 변동성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에 대한 익스포저를 그때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다른 자산들이 하락할 때 3월 달이죠. 일시적으로 빠졌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왜 일시적으로 빠졌냐면 변동성이 어느 정도 그 높아지거나 그리고 또 그 PHDJ에서 그 인덱스 그 뭐죠 리밸런싱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해당이 될 때까지 일단은 변동성 지수에 대한 투자를 늦추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게 트리거가 되면 이제 확 늘리거든요. 그 늘린 시점부터는 사실 상당히 이렇게 올라갔죠. 예. 다시 제자리로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거의 뭐 작년 3월 같은 혹은 뭐 금융위기 뭐 그 정도 급의 어떤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사실 발생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주식시장이 좀 불안불안해지니까 근데 뭐 또 빅스 지수는 또 엄청나게 뭐 올라가진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빅스 지수까지 지금 취소했으면 아마 시장이 뭐 작년 3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큰 조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모니터링 해야죠. 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를 뭐 개인이 이거를 막 투자하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레버리지 상품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룰 베이스로 액티브하게 관리해주는 차라리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30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이게 여기서 만약에 더 조정이 되려 그러면 아마 그 작년 글쎄요 이 3월에 이렇게 올라갔죠. 작년 이 전염병 사태 때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지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빠졌죠. 시장이 더 상승하려면 이게 사실 현재로서는 이제 레인지인데 이 산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죠. 그 주식 투자자들한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그 뭐죠? 지금 작년에 올라갔던 뭐 테크나 성장주들은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밑으로 꺾이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반대로 간다 그러는 건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금요일날 시점에서 이게 쫙 꺾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있긴 하지만 1월 달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이거 모니터링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DG가 상당히 또 유니크한 저는 어떤 ETF 중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깝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어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블랙스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려드린 것도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영상에서는 이거 풀 프레젠테이션을 다 커버하지는 않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하나씩 다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죠. 그때 얘기했던 아까 그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달러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때 얘기했듯이 슬라이드 인 더 달러 턴즈 어라운드,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강해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선 뭐
또 맥센스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뭐 달러가 일시적으로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오르죠. 요게 이제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랐어요. 파운드와 이제 유로화가 약세로 되면서 근데 뭐 이 정도니까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다시 꺾여주면 다시 위험 자산이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찬이 구독자님 늘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이 구독자님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뭔가 이렇게 시장의 뷰를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런 걸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비트코인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죠. 하여튼 요즘에 뭐 신기한 코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거래가 되니까요. 보시죠. 엘미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모멘텀을 추종하는 투자자로 현재 XOP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유가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요. 유가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요? 요거는 제가 지금 아까 방송이 끊겨가지고 다시 시작한 방송인데 이전 방송 블랙스톤 자료 그거를 리뷰를 다시 해드렸거든요. 예전에 커버를 했지만 영상으로도 그걸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뷰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사람의 그냥 일반 개인일 뿐이고 저 엄청난 뭐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는 훨씬 뛰어난 블랙스톤에 있는 바이스 체어맨이 말한 프레딕션입니다. 그래서 7번 항목을 보시면 블랙스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인사이트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거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백투 노멀로 되기 때문에 산업 활동이 다시 재개화되고 뭐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WTI 가격이 배럴당 65불을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스탁이 올해 섹터 중에서 가장 베스트 퍼포먼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이 1월 자료거든요. 정확히 맞았죠. 날짜가 나와 있어요. 날짜는 안 나있지만 뭐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1월 초에 했어요. 이거를 상당히 맞았죠. 그래서 XOP가 근데 이제 기름 가격은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 지금처럼 가파르게 엄청나게 뭐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당분간 좀 주춤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주가는 또 다른 거니까요. 기름값이 현재 수준만 계속 유지를 해줘도 작년에 워낙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던 회사들이 요 기름값의 수혜를 계속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기름값이 65불 정도? 지금 이제 그 정도 하나요? WTI 가격이 60 몇 불인 걸로 알고 있는데 66불을 찍었네요 벌써. 예. 엄청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죠. 예. 60불 찍었으니까 작년 연초 가격이 1월 가격이 60 몇 불이니까 거의 기름값은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것이냐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속도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숨고르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스톤 자료에서는 어쨌든 올해 목표가를 65불로 제시했거든요. 그건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옆으로 쭉 가는 기간이 나올지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갈지 계속 올라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전망이 있다는 것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상당히 좋습니다. 유가의 전망은 좀 뭐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친절한 답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로테이션의 한 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적절하게 바벨 전략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그건 있죠. 아까 XOP를 말씀하셨는데 배당을 주지 않나요? 그런 기업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너지 기업들은 그래도 배당을 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볼게요. 그렇게 많이 안 주네요. 보고 있는데 배당률이 1.34%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게요. 마라톤 오일, 옥시덴탈. 근데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이 늘릴 수도 있죠. 엑슨모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캐리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을 추정하신다 그랬으니까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일단은 뭐 계속 아마 투자를 하실 것 같으니까. 최준혁 구독자님, 버크셔는 언제쯤 배당을 할까요? 버크셔요? 그 모르겠습니다. 버크셔 한번 생각난 김에 미니 버크셔 주식을 한번 볼게요. B쉐어. 그냥 재투자를 해서 계속 주주한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지금까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버크셔 주식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안 좋았는데 주가를 아마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워낙 이제 금융주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하게 우상을 해온 주식이기 때문에 버크셔가 좀 언더퍼폼하는 때가 있었겠죠. 과거로 봤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는 주식이고 버크셔 헤더웨이한테 돈을 한마디로 맡긴 거잖아요. 알아서 구해달라고. 복리로 봤을 때 2011년도부터 연 11%, 저점 대비는 이제 15%. 웬만한 그냥 글쎄요. S&P가 나을지 버크셔가 나을지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과거의 S&P 대비 언제 언더퍼폼 했고 언제 아웃퍼폼 했는지 대부분 아웃퍼폼 했겠지만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참고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한번 글쎄요. 볼까요?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S&P랑 블룸버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작년에 1년을 보면
2년으로 볼게요. 요 급락장 때 버크셔가 이제 뭐 비슷하게 수렴을 했죠. 이렇게 빠졌다가 완전 이제 위너와 루저가 약간 갈린 형국이었죠. 왜냐면 워낙 이제 버크셔는 이제 기술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달랐을 테니까요. 에너지 주식도 많이 몰려 있었고 항공 주식에서도 손절했고 하니까. 근데 이게 길게 누렸더라 보면 글쎄요. 5년, 10년으로 볼까요? 네. 좀 심하게 지금 언더퍼포밍 했네요. 작년 때문에 확실히. 이게 좀 좁혀져야 되는데 올해 볼게요. 올해는 이제 아웃퍼폼하기 시작했네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3월달 해가지고 아직도 좀 벌어져 있다 생각하면 이게 아웃퍼폼할 것 같다 하면 이런 전략도 괜찮겠네요. 요즘 버크셔를 사고 뭐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S&P를 이제 인버스를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아웃퍼포먼스만큼 이제 캡처를 하는 거니까 지금 괴리 이게 벌어진 게 지금 글쎄요 아직 한 10% 가까이 벌어져 있다 생각하면 그거를 캡처링하는 뭐 전략 일종의 뭐 롱숏이죠 롱숏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최준혁 구독자님 S&P 말고 버크셔 사모으고 있는데 지수에 언더퍼포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요. 그렇겠네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역사적으로 뭐 잘 해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참고로 이 말씀드린 이 차트는 토탈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버크셔는 프라이스 체인지하고 토탈 리턴이 같죠. 왜냐면 배당 안 주니까. 근데 S&P는 배당을 주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세금을 감안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토탈 리턴이 이렇게 내려간 거고 여기 차이가 나오네요. 지금 8.6%네요. 1년으로 봤을 때. 근데 이어 투데이에서는 드디어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셨으면 S&P보다 아웃퍼폼을 한 거고 기간은 어느 걸로 잡느냐에 또 다르겠죠.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배당을 안 주는 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좀 들고 있는 동안에 뭐라도 현금 흐름이 나와주면 좀 투자는 또 맛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택감리 구독자님, 보통 알파 전략 운영에서 평균 보유기간 어떠신지요? 엑셀이나 CHIQ, EMQQ, 큐어 등 보유한 것 같은 건데 셀 전략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이, 이,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ETF를 말씀드린 거 제가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개 중에서는 이제 뭐 저희 뭐 제가 자문을 드리는 뭐 그런 분들한테 추천한 것도 많이 있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다 공개할 수 있는 건 일부고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전 라이브 때는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큐어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핑한 굿닥터로 갈아탔었고 액티브하게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 달 만약에 뭐 짧게 잡으면 정말 샀는데 갑자기 막 저는 연수익을 막 한 2, 30%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한 달 만에 막 20%가 넘게 올라간다. 그럼 사실은 그거는 좀 오버슈팅 된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런 자금을 좀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가성비가 좋겠다 싶으면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 기간은 좀 말씀드리기 힘든 게 팔았던 종목을 다시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큐사인이든 뭐 데이터독이든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볼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뭐랄까 바이 홀드하기보다는 제가 컨빅션이 갖고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 주식을 몇 개를 골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상대 속도 빠르게 올라가는 게 있고 늦게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스위칭해 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유 기간을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주식은 트레이딩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하나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예를 들면 이게 피강구닥터가 하나의 어떤 좋은 예일 것 같은데 회전율이 높은 편이죠.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수익이 낮으면 뭐 수수료를 지불해도 저는 아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 큐어를 팔고 이걸 갈아탔죠. 연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갈아타고 나서 예를 들자면 그때 90 몇 불에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96불인가? 그때인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갑자기. 51%.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 바이홀드 해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목표가를 뭐 방송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한 190불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0불 정도까지는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도 뭐 좋고 펀더멘털도 저는 앞으로 뭐 올라갈 여지가 많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자면 190불 정도를 봤단 말이에요. 제가 진입한 시점에서 96불에 사가지고 근데 그럼 여기서 96불에 사가지고 예를 들면 1년이든 2년이든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 정도 수익률 가까이 보고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예를 들면 이게 50몇 프로 올랐다. 그럼 이거를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부를 여기서 146불 정도에 팔았어요. 근데 좀 빨리 샀어요. 저는 조정이 한 이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막 떨어졌어요. 근데 이익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136, 130 몇 불을 여기 정도 샀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이때 팔아가지고 10% 조정받고 사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다시 빠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제자리에 오니까 그럼 또 다시 살만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어차피 이익이었고 팔고 샀으니까 아직 이익이죠. 제자리 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웬 그 찬스냐 해가지고 아마 또 사도 되겠죠. 어쨌든 저는 목표가가 200불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일부러 이런 볼이 굉장히 큰 주식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께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게 이걸 액티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언제든 달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괜히 뭐 참고하시다가 제 말 듣고 해주시다가 갑자기 요런 지점에 사셔가지고 이만큼 밀리면 얼마나 저를 원망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거 상당히 이제 샀다 팔았다 한다. 기간들을 정해놓고 1월에 사가지고 뭐 2월에 정리할 수도 있고 3월에 다시 사가지고 다시 팔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보고 있는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제 진리죠, 진리 자동차. 또 마찬가지예요. 뭐 요거는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더 사고 있어요. 이거는 뭐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00불이거든요. 100불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요런 구간에 사가지고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엎치락 뒤치락 반드시 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일직선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주식은 일직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진통과 그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산 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지만 바이홀더 하셨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또 이렇게 반납을 하잖아요. 그것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조의 그 기준이 뭐냐, 이런 채널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사자마자 지금 만약에 샀어요. 제가 샀는데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그럼 예를 들면 이 정도 된다. 그럼 바이홀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또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도큐사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저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장기적으로 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2020년도 9월 달에 피크를 찍고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할 텐데, 이 사이에서 박스권이 그리고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어쨌든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차트만 보면 안 되죠. 진리도 그렇고 핑하고딱터도 그렇고 분석을 이제 나름 하셔야죠. 저는 근데 컨빅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요즘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사이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찍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택하기보다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지금 아마 기간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오면 박스권이죠. 이때는 트레이딩을 잘 하는 거죠. 이때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그런 전략. 저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기업 몇 개 골라가지고 그것만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저는 이게 편하고,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익 구간을 길게, 손실 구간을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추적 손절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지속 보유하고 매수 이후 고점 가격에서 몇 프로 하락하면 매도하는 방법인데요. 예상치 못한 방향을 진행할 때 손절 방법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글쎄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조절하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샀다가 요즘은 도큐사인 샀는데 요즘은 막 빠진다. 그러면 이걸 팔 거냐?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만 보는 거고, 예. 그래서 딱별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하는 뭐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건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기계적인 것보다는 저는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대한다는 생각하고, 이게 남의 돈이면 못하죠, 그렇게. 제 돈이면 제가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뭐 안 받는다는 거짓말이죠. 하지만 받긴 하지만 현금 비중을 조절했기 때문에 크게 뭐 버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조정장이 오면 상당히 좋죠. 네.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면 제가 또 그 하고 있는 것 중에 에퀴닉스, 이것도 지금 성과가 되게 안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 투자를 했지만. 근데 좀 뭐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죠. 근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그러면 앞으로 줄어들 것이냐? 좀 계속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 기간을 짧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럴 때 사가지고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전년평 상태도 이렇게 빠졌고. 근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컨빅션이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장기 우상향한 차트가 보여주고 있죠. 이게 우상향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빠질 때가 있고 좀 오버슈팅 될 때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 아이고, 제가 화면을 공유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네.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 네, 다시 얘기할게요. 에퀴닉스죠, 에퀴닉스. 구간을 짧게 보면, 요즘에 이런 구간을 만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런 구간이 예전에 있어 왔던 거죠. 그럼 이때 손절을 하냐?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근데 저는 애초부터 이거를 길게 보유하려고 산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현금 조절을 한 거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얼마든지.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건 노멀이죠, 노멀. 뭔가 주식에 큰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최근에 뭐 실적 발표도 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고. 근데 장기적인 성장성은 전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워낙 이렇게 작년부터 올라왔으니까 이런 구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죠. 이럴 때 사면. 이럴 때도 있었으니까 이걸 좀 세분화시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때만큼이나 장기적 우상향하는 그걸로 봤을 때는 대충 정교하게 못하고 있는데 요때 시점이죠. 요때 손절을 했었냐.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거의 뭐 핵심 인프라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테크함리 구독자님, 트레이딩 전략 동감합니다. 목표가를 정하시는 별도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있나요? DCF처럼. DCF 이런 거는 뭐 제가 안 하고요. 그냥 증권사에서 다 해주니까 뭐 거기에 컨센서스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하는데 어차피 그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타겟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훼손이 되거나 정말 이상한 게 아니면 이제 장기적 우상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씁니다. 차트를. 예. 제 투자 기간을 보고 요즘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작년 3월 같은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투자해가지고 40% 올라왔거든요. 예. 그럼 만약 지금 진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준다 생각하면 저는 한 40% 잡을 것 같아요. 동일한 만약에 기울기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완만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기간이 3월달부터니까 이 정도 기간 잡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한 1000불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럴 마음으로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죠. 500불 갈 수도 있죠. 모르는 거죠. 500불 더 좋은 거죠. 더 사는 되는 거죠. 그러면 500불 간다. 그러면 또 이런 궤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또 밑으로 갔다가 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100% 맞다 틀리다 이거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 주식들을 뭐 턴어라운드 업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주가 될 수도 있고 했는데 뭐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모든 사람한테 이제 맞는 전략은 절대 아니고요. 각자 나름대로 아까 해주신 엘미오 부족님이 가지고 계신 게 더 체계적이고 좋으실 수 있죠. 그런 딱 정확한 기계적인 기준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을 너무 많이 늘리기보다는 딱 알만한 기업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증거사 보고서는 뭐 참고만 합니다. 예. 예, 벌써 아무튼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혹시 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드리고 지금 한국 시간으로 벌써 2시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건 본의 아니게 막 자꾸 이 인터넷도 끊기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무스하지 않아가지고 죄송스럽고요. 다음엔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뭐 끝으로 뭐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있으시면 말씀드리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뭐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음 주 시장 상황이 또 궁금하니까 또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대세 하락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뭐 글로벌 하우스 뷰도 그렇고 내추럴한 조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패닉하시기보다는 그렇다고 뭐 단기 바닥 나온 것 같아서 막 모든 것들을 막 너무 위험하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블랙스톤 뭐 전망 자료도 참고하시고 다양한 자료도 참고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자산 배분 하시고 또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면서 하여튼 연말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채권이 되든 뭐가 되든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면 저는 전혀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가치주는 가치주대로 뭐 또 여러 가지 뭐 채권 자산들은 또 쿠폰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또 합치면 토탈 리턴 개념 봤을 때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보다는 좀 약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끝나는 구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는 길은 쉽진 않겠죠. 매년 그랬으니까.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